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주째 정체 상태인데요.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산되면서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논의도 뜨거운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이 국산 백신 개발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또 과제는 뭔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더 특별한 게스트로 홍기종 대한백신학회 편집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 박사님. K백신 개발 현황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나누기로 하고 일단 K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백신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직은 저희가 다 못 믿는 게 사실이고요. 국민 여러분한테 기다림을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시일 안에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하겠습니다. 자, 이재갑 교수님, 일단 현재 확진자 수를 보면 300에서 400명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러다가 확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루에 300명에서 400명 수준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아직 쉽게 유행이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더 큰 규모의 유행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교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점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는 이미 4차 유행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3차 유행 있을 때 얘기했던 게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날씨 추워지고 실내 활동 많아지고. 근데 지금 이미 이제 3월, 이제 4월이 다 돼가는 시기여서 날씨 따뜻해졌고 계절적인 요소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계절적인 요소 때문에 나왔던 확진자 수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감소를 해야 되니까 이미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200~300명대가 됐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균형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은 떨어졌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느슨해지니까 지금 그냥 한 400명대에서 그냥 근근히 버티는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살얼음 판을 걷는 느낌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하나 촉발될 만한 뭔가 하나 빵 하고 터져버리면 언제든 이제 확진자가 확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 특히 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가 아주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큰일 없이 좀 잘 막아내면서 백신 접종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갑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단 말이죠.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꽃놀이 시즌이 아닌데도 이동량은 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 4월, 5월 되면 굉장히 이동량이 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정말 지금 좀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치면은 사람들한테 거리두기, 그다음에 이동 제한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답은 백신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꾸준히 빠른 속도로 백신을 공급하고 그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빨리 접종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면역력을 전체적으로 갖는가. 그것이 가장 빠른 답일 텐데 이게 정말 잘 될지는 해봐야지 알겠죠.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이스라엘이나 영국 사례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월까지 거의 하루에 10,0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인구 1,000만이어서 우리 서울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10,000명 발생하면 우리나라 거의 뒤집히는 상황이 유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엄청 서둘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면서 했던 게 뭐냐면 락다운도 같이 했어요. 활동 제한 다 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백신 접종 초기에 확진자가 먼저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니까 이제 약간씩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 시작하니까 약간 정체기를 가지고 있다가 백신 접종이 더 빨라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완전히 떨어져서 1,000명 미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확진자가 감소하고 특히 65세 이상은 먼저 접종을 하니까 사망률이 거의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영국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늘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국민들한테 락다운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백신 접종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때까지 참아달라고 한 2, 3개월만 참아주면 많은 사람이 맞으니까 유행이 잡힐 거니까 참아달라고 얘기하면서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더 많은 인구도 맞아야 되고 백신 도입이나 이런 과정들 때문에 꽤 오랜 기간 아마도 9월 정도는 돼야지 1차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될 거고 11월이 돼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2차 접종까지 마치게 될 거니까 아직 상당한 기간들이 있고 그 기간 사이에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제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하든 뭐 사망자 감소를 하든 간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직 꽤 남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특단의 조치라는 거는 백신 접종이 충분히 오를 때까지 어떻든 지금의 유행 상황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버티는 거 그런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3개월만 버티면 야 우리 나아질 거라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락다운 상황에서 버텼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백신 접종을 지켜보면서요. 자, 이제 곧 해외여행 좀 가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체크로 준비했습니다. 네,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 자, 지금 백신 접종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이슈가 하나 있죠. 바로 백신 여권입니다. 자, 이 백신 여권. 접종을 받고 이 여권을 가지면 세계 어느 나라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문제도 있어요. WHO는 상당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백신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라별로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라는 이유죠.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들에게 묻습니다. 백신 여권 필요합니까? 네, 백신 여권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연구한 사람들은 검토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연 도입해서 도움이 되겠나? 그리고 용도가 많겠나? 근데 솔직히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따져볼 만한 게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백신 여권을 하려면은 진짜로 어떤 범위까지 얼마나 많이 그러면 다른 모든 백신도 다 할 건지 아니면 코로나에 국한해서 할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진짜 이게 얼마 기간 동안 유효할지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만 백신 여권 또는 몇몇 나라만 백신 여권 하면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나 컨펌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는 인증력, 공인성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해 보여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도입이 될 수밖에 또 없는 상황들이에요. 왜냐하면 뭐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접종을 한 사람들이 오기를 요구를 이미 외국에 서로 하고 있고 비즈니스를 오러 하는 사람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지금 여행과 관련된 산업이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안전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제 여행을 올 수 있게끔밖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역차별이라든지 아니면 또 차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야. 요새 뭐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개인 정보들을 최대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으니까 기술적인 도입은 전혀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도입이 됐을 때 일단 저소득 국가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안전하게 이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떨 건가 백신 여권이 얼마나 유효할 수 있는지 이런 백신의 효과나 이런 기본적인 백신에 대한 연구들이 충분히 달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그런 숙제들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백신 여권이 가능한지 여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연대를 통해서 백신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향후에 백신 여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의 더 이슈 체크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방역 당국이 국산 백신 개발에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절박함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국산의 백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에서 백신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국가의 안보와도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백신 우리나라가 뭐 작년에 확보한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초기에 준비 못해서 조금 이제 백신 도입이 늦어진 부분들도 사실 있었고, 그리고 또한 백신 도입 물량과 관련해서도 지금도 계속 씨름하고 있거든요. 백신 회사들이랑. 근데 그것도 중간에 만약에 뭐 생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뭐 이런, 아니면 그 나라의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수출을 금지한다거나 이런 문제 생기면 우리가 받기로 한 백신마저도 못 받을 만한 상황이 생길 수도 언제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백신들을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사실 그런 고민 전혀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될 수 있잖아요. 변이 바이러스 측면에서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개발하고 또 그 백신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의 기존 바이러스 된 백신의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후발로 맞았던 국가들 입장에서는 기존 바이러스 된 백신도 못 맞고 새로 변이에 대한 백신 구하는 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실제로 기술을 가지고 백신을 개발을 하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발생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마련이 돼 있어야, 뭐 올해는 뭐 일단은 초반에는 늦었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후년에도 계속 변이 바이러스는 문제가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자체에서 개발한 백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나라 내에 충분하게 백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국산 백신의 개발 필요성을 아주 강조하면서 제가 좀 귀에 쏙 들어온 얘기가,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도 mRNA 백신 플랫폼 개발에 성공해야 합니다.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집어서 말을 했어요. 저기 콩 의원님,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mRNA 백신이라는 게 독특하다는 건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백신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아주 심하게 구별해서 인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mRNA 백신이라는 게 있다, 새로운 기술이다, 상당히 쓸만한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정도였는데 해보니까 많은 이슈를 줬습니다. 지금 감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이슈를 크게 줘요. 하나는 뭐냐면 위기도 위기지만 보건안보라는 측면에서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통째로 유지해야 되는 그 건강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의 중요한 점이 뭐냐면 속도겠죠. 대응이고요. 양이고요. 이걸 확보하는 게 늘 고민인데, 보건안보와 백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mRNA라고 하는 물질은 속도와 양을 아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변이에 대해서도요. 만약에 변이주가 발생했을 때 진짜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면 뭐가 제일 빠를까? 역시 mRNA 같아요. 빨리 변환시킬 수 있고 그 정보를 재빨리 현장에서 생산할 수 있고, 오, 이렇게 좋은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은 할만해요. 근데 다만 이게 평상시에도 답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 내년쯤에는 국산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일단 궁금하고, 현재 국산 백신 개발의 진행 상황이랄까요? 이런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린다면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건 어제부터 시작한 건 아니고 이미 코로나가 시작됐던 2019년 말 2020년 초에 많은 것들이 벌써 계획되고,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꽤 많이 추진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들의 기대만큼 대한민국의 백신 개발 능력이 탁월한 수준, 세계 최고는 아니라서 아직은 못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많이 있고요. 꽤 많은 기업에서 이미 임상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간다면 현재 예상은 올 말 아니면 제일 기대할 만한 거는 내년 초쯤에는 뭔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뭔가라는 건 진짜 우리가 만든 백신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정부에서는요, 이 내년에 국산 백신을 개발해서 이것을 보급한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1상, 2상은 그래도 소수로 되다가 3상은 여러 나라에서 수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3상 실험이 가능한 것인가? 3상 실험이 어렵다면은 이것을 개발하기가 어려울 텐데 대체할 방법이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백신에 관련된 임상 시험 과정은 사실은 예전에는 이보다 훨씬 오래 걸리죠. 그리고 그게 정상이고요. 시간도 그래야지 시간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근데 그래야지 안전성도 훨씬 더 정확히 확보할 수 있을 거고 효능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 있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정말 낮은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도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현재 쓰고 있는 파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상을 했어요. 그것의 과정이 정말 빨라서냐면 아니요. 정부 당국이라든지 국제기구들이 여러 가지로 협조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 KFDA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단축시켜 줄까, 어떻게 해서 어려운 허들들을 넘어가게 해줄까. 틀림없이 3상의 규모를 따라가기에는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저희보다 상황이 심각한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뭐 전무한 상황은 아니니까요. 식약처도 기업도 그리고 개발진들도 이 정도 허들은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이제 임상 연구의 방법들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한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백신의 효과를 직접 보는, 그러니까 접종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에서 실제로 이제 백신을 맞고 뭐 접종한 사람에서는 뭐 1명, 또 뭐 접종 안 한 사람 뭐 10명 이러면 이제 효과가 90%다. 이런 형태의 백신의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가 가능해지는데 이제 지금은 이미 백신이 나온 상태가 되니까 임상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현재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WHO도 그렇고 우리나라 식약처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떤 특정 백신이 표준적인 어떤 이제 면역 반응이 생기고 그 면역 반응이 이제 예방 효과하고 이제 일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임상이 진행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발된 백신하고 유사한 백신들을 1대1로 비교하는 임상이 진행이 되면 일단은 이제 그 환자 등록되는 환자 숫자도 좀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실험적으로는 항체 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비교해서 항체가 잘 생기면 효과도 이제 좋다. 이런 부분들이 달성이 되면 이제 그런 식의 연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그런 기준들이 정립이 되면 그 방법을 통해서 백신 연구가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은 숫자로 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팬데믹이기 때문에 3상을 어떤 식으로건 그래도 좀 짧게 소규모로도 하려고는 하지만 아예 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생물학전이라든지 그런 데 쓰는 백신들은 3상을 하기 힘들어요. 아예. 그건 굉장히 치사율도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임상 2A나 2B에서 쓰고 나머지는 수동면역이라고 하는 동물 실험 같은 걸로 대체하거나 혈액제제처럼 테스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해냅니다. 이게 된다고만 하면. 국산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WHO가 지금 현재 긴급 사용 승인을 한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 4가지거든요. 러시아에서도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국산 백신을 개발했을 때 승인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승인을 받고 못 받고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WHO의 승인을 받으려면 WHO에서 만든 기준에 적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어떤 백신을 개발을 하더라도 WHO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임상 그러니까 전임상이죠. 동물 실험, 그다음에 실제 사람 대상의 임상 연구에 대한 그 틀들을 따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약처의 기준 자체가 WHO의 기준에 상충하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강하면 강했지 이제 상충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개발이 되고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백신이라면 현재까지 이건 다른 백신, 다른 감염병의 백신들도 WHO의 그런 승인 과정에서 실패한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WHO의 승인을 받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WHO의 승인을 받는 또 다른 목적들은 이제 저소득 국가들 있죠. 그러니까 백신 개발 능력이 없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부분의 그 국가의 승인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WHO의 승인을 하면 그거에 준해서 승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시아나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백신을 직접 개발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에 WHO 승인을 통해서 보급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내에서 아예 연구가 될 때 WHO의 그런 규정들을 잘 따르게 연구를 진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추세가 증명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는 자국에서 생산 안 하죠. 그래서 가지고 오죠. 거꾸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현재 생산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국내에 있는 GMP나 GLP나 생산 시설이나 규정들이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못하는 것뿐이지 개발이 돼서 생산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이걸 안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요. 또 다른 예로 보면 그러면 진단 기술은 어떻게 나갔을까요? 예, 진단 기술들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규정을 갖고 있는데 백신이라고 특별히 예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또 하나 이재 교수님, 이제 아무래도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정부의 지원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이야 뭐 지금까지 백신 연구에 한 10년 동안 투자된 돈이 올해 작년하고 올해 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는 했죠. 그만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가죠.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플랫폼들, 뭐 mRNA 백신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나 뭐 여러 가지 백신의 플랫폼들을 꾸준하게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다음번 팬데믹이 됐었을 때 어떤 바이러스 팬데믹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에서 거의 외국에서 만드는 백신이 거의 동시에 개발이 되고 거의 동시에 출시될 정도의 기술력을 이제 앞으로 갖춰야 되는 게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백신이 중요하다는 거 절실하게 깨달았고, 또 백신을 개발하는 데서 정부의 투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음 팬데믹에서는 적어도 지금의 이런 상황들을 잘 복기를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1년 이상 늦어지는 상황들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게 앞으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백신 주권이나 백신에 대한 인식이 생겼던 건 제 생각에 2009년의 신종플루 때 정도일 것 같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백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안 그러면 우리한테 백신이 없어서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처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한테 있었던 백신 예산은 아마 잘해야 한 몇백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정부가 시작했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지원해주고 또 유발로이스 같은 회사들이 생겨나도록 배경을 조성해주고 그리고 끌고 왔죠. 그리고 태픽 신종인플루엔자 사업단이라는 걸 가지고 백신이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노력해왔고요. 물론 그게 좋은 결과를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많은 발전했고요. 그다음 메르스백 거치고 에볼라 거치고 하면서 많이 놀랬죠. 아직도 우리는 백신을 못 만드는데 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 실용화 사업단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들이 투자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아마 그것도 크진 않지만 수천억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백신 실용화 사업단이 2,500억 정도 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백신에도 한 2,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대로 좀 계속 가면 좋겠다. 네. 이 추세를 제발 좀 계속 늘려가면 좋겠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잡을 날이 오지 않을까. 이해가 됩니다. 백신 개발은 일시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속해야 되고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이 없을 때에도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계속돼야 된다. 우리 정책 당국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롭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